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AWS 리인벤트 2024 리캡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핀테크 산업의 AWS 클라우드 혁신 사례에 대해 살펴볼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먼저 리인벤트 2024에서 어떤 금융 관련 트랙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각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리인벤트 2024를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4 행사는 수천 명의 금융산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6만 명 이상의 참석자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고 총 546개의 업데이트가 있었을 만큼 큰 행사였습니다. 총 3068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금융 관련 세션은 150개 이상이 될 만큼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6개의 기조연설 중 4개의 기조연설에서 금융산업 사례가 발표되었을 만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AWS를 사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0개가 넘는 금융 관련 세션들이 모두 의미 있는 세션이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데이터 및 생성형 AI, 고객 경험 개인화, 계정 시스템 현대화,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에 대해 가장 도움이 되실 만한 7개의 사례를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볼 사례는 뉴욕생명보험의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에서 생성형 AI 혁신까지를 다룬 세션입니다. 뉴욕 라이프는 1845년 미국에서 설립된 생명보험 회사이며 2024년 기준으로 포춘 500대 기업 순위에서 78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사내 챗봇형 시스템은 물론 마케팅, 금융범죄 식별, 투자정보 분석, 소스코드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약 1년 전 CDO 영입과 함께 AI 및 데이터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전사의 AI 및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 전략은 하나의 부서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팀, SRE, 데이터 및 AI 엔지니어 팀이 모두 참여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립 및 진행되었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수백 개의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는 하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다양한 벤더사의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이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별 솔루션의 서비스 종료,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라이프는 AWS 기반의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하여 아마존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해 레이크하우스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AWS 기반의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그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맞춰 AWS 계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영역에서는 AWS DMS, AWS SFTP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랜딩 버켓에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그리고 AWS 글루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친 데이터는 스트럭처드 버킷에 저장되며 이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통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거나 AI ML 모델에 사용됩니다. MLOps의 경우 아마존 EKS 기반으로 구축되었는데 이것은 확장성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뉴욕 라이프의 AI 및 데이터 전략을 따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동화인데요. 이를 위하여 전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개발부터 실제 프로덕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이렇게 구축한 현대화된 데이터 플랫폼 및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공유해 주었습니다. 뉴욕 라이프는 고객 맞춤형 안내문 구성 및 내용 작성의 복잡성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위험 및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라이프는 이 작업에 생성형 AI를 접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객 안내문 생성에 대형 언어 모델을 적용하였고, 기존 몇 시간이 걸리던 고객 안내문 작성을 불과 몇 초 만에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사실 기반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부정적인 워딩보다는 긍정적인 워딩을 주로 사용하여 작성하게끔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뉴욕 라이프가 이렇게 빠르게 생성형 AI를 클레임 처리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AWS가 제공하는 Experience Based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BA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AWS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욱더 빠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뉴욕 라이프의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 및 생성형 AI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회사에서 같이 발표했던 FSI 2022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브릿지워터, MUFG, 크립토닷컴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MUFG와 크립토닷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4년 은행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거대 은행인 일본 MUFG 사례입니다. MUFG 은행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랜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에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자체적으로 AI, ML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생성형 AI의 활용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MUFG의 경우 직원을 위한 챗봇형 생성형 AI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시도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MUFG는 기업금융 부문에서 주로 작성하는 제안서를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안서 작성은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제안서의 품질 역시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객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 MUFG는 처음엔 기존에 사용 중이던 AI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와 고도로 개별화된 제한된 샘플로부터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MUFG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MUFG가 구축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안서 작성 워크로드의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제안서 작성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의 추출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아마존 베드락에서 수행을 합니다. 프롬프트와 과거 제안서는 S3에 저장되고 대화 내역은 다이나모DB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누적된 결과를 분석하여 프롬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도 반자동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아마존 ECS로 띄워진 웹사이트를 통해 대화 형식으로 수많은 자료들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제안서는 고부가 가치 작업이고 복잡한 작업이므로 사용 가능한 최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로드 3.5 소넷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MUFG가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를 통한 제안서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개선한 비즈니스 지표입니다.
제안서 작성 속도는 기존 대비 10배 이상 개선되었고 위인 전환율은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위인 전환율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제안서의 품질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UFG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AWS 프로토타이핑 팀의 기여가 컸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는 암호화폐 산업군의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크립토닷컴은 90여 개 국가에서 25개 언어를 쓰는 1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가상 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들은 2023년 상반기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고객 및 시장 분석을 위한 감정 분석의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셜 플랫폼, 텔레그램, 깃헙, 기존 뉴스 채널 등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새로운 소식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뉴스가 얼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확한지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닷컴은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모든 다국적 언어로 된 자료는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 영어로 번역 및 요약하였습니다. 물론 다국적 언어 자료도 분석은 가능했지만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영어로 된 데이터로 트레이닝 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 및 요약된 뉴스들은 세 가지 모델에서 병렬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입니다. 크립토닷컴은 아마존 베드락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클로드3 하이쿠라고 적혀 있으나 발표를 할 당시에는 3.5 버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서드파티 GPT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판단했을 때 해당 뉴스가 정확하고 올바른 뉴스라고 합의되거나 혹은 의견이 다를 경우 몇 가지 룰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도출된 결과는 다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 서빙하고 있는 파인 튜닝된 자체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얻은 교훈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다중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고, 지속적인 튜닝을 통한 모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사례인 교보 라이프 플래닛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라이프 플래닛은 국내에서 유일한 디지털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며 에이전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프 플래닛은 디지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과의 접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플래닛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 접점을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까지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단계로 라이프 플래닛은 365 플래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라이프 플래닛의 AWS 환경을 그린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라이프 플래닛은 AWS 컨트롤 타워 기반으로 AWS 계정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리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계정들이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365 플래닛의 경우 우측 하단에 보이는 계정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프 플래닛은 AWS를 선택한 이유로 첫 번째,
빠르고 쉽게 MSA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국내 금융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 세 번째,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향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적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365 플래닛을 런칭한 이후 라이프 플래닛은 기존 보험 가입자의 2배에 달하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앱에서 발생한 신규 비즈니스는 작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비즈니스의 가치가 5.6배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플래닛은 AWS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최첨단 디지털 생명보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및 생성형 AI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객 경험 개인화와 관련하여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 민스터사, 줄여서 넷웨스트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넷웨스트사는 9천여 명의 상담원을 가진 9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웨스트사는 고객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하여 상담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에 신용카드 부문부터 테스트해보기 시작했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넷웨스트사는 콜센터 인프라를 100% 아마존 커넥트 서비스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공식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경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이 넷웨스트사에서 마이그레이션한 컨택트 센터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고객분들은 전통적인 PSTN 전화를 통해 접속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VoIP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런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가 시작되면 자연어 고객 유도를 활용하여 1,700여 가지의 다양한 고객 요청을 파악하고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 경로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람다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신원 확인 및 고객의 계좌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저장하여 고객이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없게 하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콜센터는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능을 모두 직접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했어야 했고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았습니다. 넷웨스트사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앞서 보여드린 아마존 커넥트를 이용한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 녹음이나 음성 분석 등을 모두 아마존 커넥트에 포함된 기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상담원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등도 모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웨스트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은 이점으로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가 적어지고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와 같이 고객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의 경우 현대화와 마이그레이션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웨스트사는 우선 아마존 커넥트를 인프라부터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에 그 다음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선 마이그레이션 후 현대화의 사례는 ML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의 ETL 과정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일단 콜센터 인프라를 모두 AWS로 마이그레이션했기 때문에 아마존 커넥트 제로 ETL 데이터 레이크의 손쉬운 활용으로 ETL 간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콜센터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한 이후 수행한 감정 분석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넷웨스트사는 고객이 왜 중간에 전화를 끊을까? 라는 질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커넥트 컨택트 렌즈를 통해 감정 분석을 해보니
문제가 해결돼서 끄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콜복 간의 연결로 인해 지쳐서 통화를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 분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기존과는 다른 정확한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웨스트사는 향후에 아마존 Q를 활용한 콜센터 직원 기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콜 내용 요약 정리를 통해 직원의 콜당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며 아마존 커넥트 컨택트 센터 기능을 상담 품질 점검 및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최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뱅가드사에서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사는 블랙락과 더불어 미국 펀드 시장의 리더이며 세계 최대 투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16개국가 소재 지점에서 5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9.9조 달러 가량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뱅가드는 민첩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2016년부터 AWS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 파스 플랫폼 및 AI, ML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사가 이번에 소개한 워크로드는 온프레미스에 위치한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확장성이 부족한 온프레미스 트레이딩 시스템은 전형적인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뱅가드의 확장성, 장애에 대한 탄력성, 거래 피크 시간대의 고성능의 거래 체결을 제공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시스템은 분기별로 프로덕션에 릴리즈되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경 단위가 커져서 배포에 따른 장애 위험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민첩성이 떨어져 비즈니스 속도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사는 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AWS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현대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뱅가드사는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고객분들이 동일하게 겪는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기술적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하여 뱅가드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 중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데이터 모델이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패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 다중리전 배포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아마존 다이나모 DB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오로라를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뱅가드사는 2022년 오로라 서버리스 버전 2가 발표되자마자 테스트를 시작하였고, 서버리스가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에 약정을 걸고 그라비톤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서버리스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는 결국 프로비저닝된 오로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계정, 주문, 증권 등 각각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API 수준에서 통합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복잡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사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뱅가드사의 경우 쿠버네티스에 대한 운영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마존 ECS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마존 ECS를 선택한 이후에는 AWS 파게이트와 아마존 EC2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뱅가드사는 아마존 EC2에서 ECS를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추가 운영 오버로드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AWS 파게이트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AWS에서는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성 목표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뱅가드사는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을 AWS 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였고, 그 결과 각종 고객 만족도 관련상 수상, 신규 상품 출시 기간 감소, 주요 장애 약 70% 감소, 배포 빈도 약 5배 향상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상품들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은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스트라이프의 사례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 스트라이프가 어떻게 99.99995%의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거래를 책임지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스트라이프가 영위하고 있는 지급 결제업에 있어서 전산장에는 매우 치명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일으킵니다. 만약 고객의 결제가 실패할 경우 그 고객이 다시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 안 할 확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할 만큼 금액의 크기, 거래 내역 등은 다양하지만 모든 거래 하나하나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지급 결제업의 특징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장애에 대한 시각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장애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일어났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말하는 가용성과 고객이 느끼는 가용성은 다르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는 10,000건 중 1건만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건의 실패를 겪은 고객에게는 100%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지속적으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셀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셀 기반 아키텍처는 시스템에 일어나는 장애의 영향도를 줄이는 아키텍처입니다. 셀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격리된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셀 라우터는 각 요청을 개별 셀에 매핑해주고 그 이후로는 하나의 셀은 다른 셀과 통신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셀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다만 이런 셀 기반 아키텍처는 장애 영향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는 장애가 모두 동일한 장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 장애는 탐지하기도 쉽고 대응하기도 쉬운 반면에 디스크 지연 시간이 증가하거나 간헐적인 패킷 손실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성능만 저하되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회색 장애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장애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이런 회색 장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주거나 카오스 테스트 및 폴트 인젝션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QA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PI에 대한 요청이 실패할 경우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재시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패한 이후 재시도를 하게 되면 약간의 추가 지연은 발생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리턴하기보다는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시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시도에 관련된 몇 가지 팁도 공유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한 재시도를 위해 항상 같은 결과값을 보장해주는 역등성을 갖춘 API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계층에서 재시도를 구현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청 증폭으로 인해 더 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짧은 다운타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세션들의 URL을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션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관련 세션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야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 핀테크 산업의 AWS 클라우드 혁신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본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션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서베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